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시장의 올 1분기 실적 기대치를 낮췄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전 예고를 통해 실적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문제를 두고 다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운명의 한 주를 맞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한정에서 적정으로 정정돼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습니다. 일단 한숨 돌리게 된 아시아나의 남은 과제 짚어봅니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키움과 토스 콘소시엄 2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올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리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공식화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악화를 직접 공식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 발표에 앞서서 관련 내용을 담아서 밝힌 것은 이례적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이런 실적 부진의 원인 어디에 있는 걸로 분석되나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의 원인을 디스플레이, 메모리 사업의 환경 약세로 꼽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중국의 공급 증가에 따른 LCD 패널의 가격 하락,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45,250원으로 전날에 비해서 0.55% 소폭 하락했습니다. 당분간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주가 추이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인데 어제에 이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결론이 아직 안 나왔죠? 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4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늘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참석 위원들 간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의 연임이 주주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불가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맞서는 분위기인데요. 찬반 또는 기권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측에서 수탁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2명에 대해서 자격을 문제 삼았다고요? 네, 대한항공은 오늘 입장 자료를 내고 수탁위 소속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주주권 행사 분과회의 참석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갖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또 이 위원은 위원직을 각각 맡고 있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수탁위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지만 두 위원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대응은 두 위원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일종의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이나 허리 디스크 질환 또는 사고 후유증 등을 치료받기 위해서 한의원 찾는 분들 많죠. 이때 추나요법으로 치료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각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방 물리치료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뼈와 근육을 밀고 당겨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비급여 항목이라 치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데 보통 5만 원에서 비싼 경우 2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8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최대 3만 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나 받아가지고 훨씬 몸이 좋아지니까 그때는 솔직히 돈 때문에 그거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았거든. 이제 보험이 된다니까 그야말로 그거야. 우리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죠. 앞으로 자주 받을 거예요. 보험 적용 횟수는 환자 1인당 한 해에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번으로 제한됩니다. 예전부터 추나요법은 효과가 좋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환자분들이 선뜻 치료받기가 어려우신 면이 있었는데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항목에 적용됨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범위 안에서 치료하는 단순 추나의 경우 1,700원에서 11,000원, 관절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치료하는 복잡 추나의 경우 18,000원에서 최대 31,100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혜택이 더 큽니다. 단순 추나는 6,000원에서 8,000원 선, 복잡 추나는 최대 15,000원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 단위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르면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홍 부총리가 추경안을 언급하면서 다음 달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죠. 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조 단위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미세먼지 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선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1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미세먼지 추경 규모를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조 단위의 추경 편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빠른 속도로 추경 편성을 검토해달라는 여당 의원의 요청에는 이르면 4월 안에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정 기자, 홍 부총리가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강조를 했어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경기 대응을 함께 고려해서 추경 편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수출과 투자 상황이 부진해지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추경 편성을 진행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건 아니지만 대외 요건으로 인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내년 예산안 지침이 나왔는데 사상 최대인 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라고요? 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경기 부양과 소득 재분배 정책, 혁신성장 정책 강화에 예산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확정 예산이 대략 469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예년 수준의 증액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50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가 연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다시 전체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비맥주가 다음 달 4일부터 주요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스 500ml 병맥주의 출고가는 1,147원에서 1,203원으로 56원 인상됩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과 관리 비용 상승으로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베트남 하노이 지점을 현장 검사한 결과 고객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췄으나 고객 세부 평가 방법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경영 유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업은행은 3개월 이내에 개선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조양호 데스티니. 오늘 저희가 영어 좀 써봤습니다. 데스티니. 잘들 아시다시피 이제 운명 뭐 이런 뜻이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 찬성할지를 놓고 국민연금 수탁위가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예. 수탁위도 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사안인가 봐요. 예, 지금 현재 수탁위원회 위원이 총 9명인데요. 원래 이제 과반수가 넘으면 의결해야 되는데 어제는 4대 4였습니다. 원래 이제 4분이 이제 반대였고 2분이 이제 찬성, 2분이 기권이었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대한항공에서 2분이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2분이 대한항공 지분을 몇 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몇 주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수탁자위원회에 있느냐. 이래서 그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 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런 걸로 지금 이슈가 되면서 지금 찬반 의견이 그 나누고 있고요. 또 대한항공의 의결권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이것을 그 원래 이번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기권하겠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국민연금 완전 전적으로 수탁위에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국민연금이 현대 엘리베이터 현정훈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기권표를 던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 회장의 사안도 지금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그 적어도 현재 상황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 엘리베이터의 현정훈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땅을 오가고 있는데요.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사내이사에 대해서 선임됐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찬성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3년, 4년 지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됐는데 왜 문제가 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현정훈 회장 같은 경우에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배임 횡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이사로 재선임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 이슈가 있었었는데 결국 내부 조율 끝에 기권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에서 조 회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수사를 넘어서 재판에 넘어가서 지금 배임 횡령 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했지만 이와 같이 배임 횡령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등기이사로 하는 것이 적합한가? 아니면 그 반대 측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됐지만 아직 무죄 추정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14개월 연속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에 수상으로 맡기는 것이 맞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이슈로 해서 지금 현재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것이 교수님이 말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기권표를 던지는 건 아닐까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찬반 어느 측 한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밝혔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현정훈 회장과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예측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대한항공 주총이 이제 당장 내일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현재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의 시가총액 한 3조 원쯤 되고 또 지금 현재 아시아나가 굉장히 또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개 항공사 중에서 이제 아시아나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대한항공은 이제 전문 그 조양호 회장의 일가가 경영권이 좀 있는데 이게 그 주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또 이게 그러면 조양호 회장이 연임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는 올바르게 경영할 거고 굉장히 조심할 거고 만약에 연임이 안 되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더라도 더더욱 주주라든지 고객들에게 더 치중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으로서는 좋아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요? 좀 조심스러운데요. 쉽게 말하면은 정말 오너가 어떻게 보면은 그 등기이사에 선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쪽에 어떻게 보면 그 국민연금에 손을 들어주면은 사실 이 문제가 경제권을 넘어서 정치권의 이슈로 비화할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은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결국 경제를 좀 살리고 기업가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취지로 봤을 때는 어렵지만 연임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조양호 데스티니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나 떨고 있니? 아시아나 항공의 감사 의견이 한정에서 적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장 신용 하락과 채권 상환 압박은 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궁금한 게요. 이 재감사라는 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오늘 그 한정이 되면서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네. 아시아나 같이 이렇게 큰 항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한정을 받고 또 관리 종목까지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아시아나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8천억이었다고 오늘 1,000억이나 날아갔습니다. 이번에 관리 종목이 되면서 7천억으로 많이 내려갔고 자본금이 1조 원 회사예요. 1조 원을 투자했는데 시가총액이 7천억이니까 그 투자한 금액보다 못했고 주가도 15%나 하락해가지고 이제 한 3,4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굉장히 놀랬죠. 이렇게 구조 지금 정부가 고용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아나가 잘못된다 그러면 굉장히 여파가 크고 또 이게 부채가 700%, 800%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아시아나 항공을 대해서 정부가 시급하게 아주 긴급하게 전적으로 덤벼들어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도 그랬고 아시아나 항공 본부 차원에서도 빨리 그 적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또 자료도 충분히 제출해서 이번에 적정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나흘 만에 이 감사 결과가 바뀔 것 같으면 그 전에 좀 잘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충실하게 뭐든지 이제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료를 냈어야 되는데 아시아나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 속였다는 거죠. 처음부터는. 네. 그래서 재무제표가 처음부터는 흑자라고 80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00억이 넘는 적자가 나왔고 전체 한 200개가 넘는 항목 중에서 160개를 다 바꿨습니다. 아시아나가 이제 처음부터 자료를 정확히 냈어야 되는데 뒤늦게 160개나 되는 정정된 자료를 내서 이제 이렇게 사실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변호사님 보아하니 금호그룹도 상황이 급박하긴 했는 모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상황이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1심 판결이 났는데 판결에서 항소하고 해서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1심 판결 이후에 2심 한 번 더 하는데 4일 만에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 관계자도 대주주의 어떤 책임 있는 어떤 그 행동을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고 또 본인들로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채권 채무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시장에서의 그대로 유지 이런 부분이 필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체면 생각할 그럴 여유가 없었던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이제 결과가 다시 나오면서 지난해 이익 규모는 크게 줄어들고 또 재무 구조는 많이 악화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에는 800억이라고 이제 흑자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고 이제 1,050억 적자다 이렇게 됐고 보통 우리가 그 회계사들이 우리 분식회계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자산 규모를 늘리면 부채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시아나는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연결 재무제표로 하면 800%나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되고 또 뭐 ABS라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 이렇게 앞으로 항공권을 팔아서 들어올 돈도 이렇게 자기들이 채권을 팔아놨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걸 시급하게 이제 적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갚아야 되거나 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큰 여파가 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가 이번에는 그 자료를 내보니까 더 재무구조도 더 악화되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충실하게 하겠다. 정직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속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미 한정 의견을 받아버려서 이렇게 재감사를 받긴 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도는 하락을 했고요. 이 채권 상환 압박도 상당한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자산 유동화 증권 ABS의 상환에 대한 압박인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티켓을 팔아서 그것에 대해서 그 대금에 대해서 미리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는데 그 금액이 1조 1,3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신용 등급이 한 단계라도 하락하면 즉시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그 자산 평가 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하향 등급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했는 것처럼 지금 한정 의견이 계속됐다고 하면은 이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적정으로 하면서 일단은 이 그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스에서 하향 검토 대상으로 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이 있지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즉시 상환 압박은 아직까지도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그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지수 제외와 관련해서 한국거래소가 제외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만약에 이제 관리 종목에 내려오고 또 지수에서도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이 되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정부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고용이라든지 상황이 또 중요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중요한 우리나라의 두 개 항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지키겠다. 가급적이면 관리 종목에서 이제 더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아시아나가. 예. 아시아나가 시장의 신뢰를 재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쩐의 전쟁 누가 웃을까?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 파전을 형성했던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변호사님, 이 제3인터넷 전문은행 초반에 기대와는 달리 김이 좀 확 빠진 것 같은데요.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만 고양이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2개를 추가적으로 이제 그 선임을 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뚜껑 열고 왔더니만 2군데만 신청을 했던 것이고 특히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금융지주라든가 SK텔레콤 이런 대기업에서 이제 자금을 빵빵하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반면에 지금 토스 사실 그 지금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쉽게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는 뭐 1,000만 명이 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한금융지주 또 현대해상 이런 대기업에서 이 물주가 될 것이다 했는데 어떤 일인지 쑥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다 빠졌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호랑이처럼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신규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가 했었는데 조금은 맥이 빠진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아무래도 지금 키움뱅크 쪽에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키움은 SK텔레콤하고 하나은행이 같이 손을 잡고 있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 기업이라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를 회원 한 명의 가치를 10만 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스가 1,0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 유니콘 기업이 이제 비상장 기업이면서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이제 우리가 간주했었는데 또 키움증권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점은 또 하나도 없는 게 키움증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스도 좀 처음에 워낙에 이제 1,000만 명이 되고 유니콘 1조 원에 되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신한은행이 좀 서로 이제 운영권에 관련해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빠져나가게 되었고 현대해상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토스가 좀 불리해졌고 키움증권이 약간 우위를 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변호사님, 이 토스뱅크, 이 대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계 벤처캐피털로 채웠습니다. 자금 우려는 씻어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왜 자금 우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 출자금 자체는 한 250억 정도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를 해보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여신을 하기 위해서는 1조 원 가까이의 어떤 자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했는 신한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현대화재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그 의문에 직면을 했는데 나름대로 솔루션이 지금 해외에 있는 펀드 특히 이제 보면 영국과 이 그 러시아가 죄송합니다. 그 브라질 쪽에 있는 그 벤처 캐피털, 글로벌 벤처 캐피털을 데리고 와서 이 부분을 충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해외 벤처 캐피털 이외에 우리나라 어떤 배달에 관련되는 뭐 1등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어떤 MOU를 체결을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인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청사진은 뚜렷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정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정부기관에 밝히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일단 금융위가 최대 2개까지는 예비인가를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둘 다 통과할까요? 일단 뭐 키움하고 토스뱅크가 이제 신청했는데 둘 다 일단 인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토스는 우리 그 회원이 워낙 많이 있어서 1,000만 명에 또 쓰고 있는 거고 키움은 이제
그 인터넷 주식 거래의 최고 사이트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고 저는 메기가 원래 이제 미꾸라지들 이제 뭐 물고기를 운반할 때 메기를 한 마리 넣어서 막 자기들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막 번쩍 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기존의 고정 오프라인 중심에서 이렇게 인터넷과 혁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인터넷 은행에 잘 선정해서 우리 금융이 우리나라 제조업은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강하지만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조선업으로 큰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룩셈부르크의 선박 조선이었어요. 이와 같이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은 우리의 그 몸에 대해서 혈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금융기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또 규제도 완화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다 잘 돼서 우리 금융계에 혁신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3가지 오늘 김대정 교수와 최중현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 정책, 금융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체크하는 팩트체크 알아보니 코너입니다.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네.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 졸속회의 우려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부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국민참여단이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 등을 논의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300명의 국민참여단이 올해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서 총 4번 모였는데 실제 참여 예산에 대한 논의는 2일차 그리고 3일차에 15시간가량이 전부였습니다. 네, 15시간 정도가 전부였다. 많이 부족한가요? 네, 이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올해 선정된 사업이 38개, 네. 이 예산이 총 928억 원인데요. 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이틀간 벼락 논의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이 그렇군요. 많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국민 참여 예산 범위를 좀 확대할 계획인데요. 실제 기재부가 국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오프라인 회의 횟수 그리고 논의 참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기재부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기재부가 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네. 이 전국에서 300명의 참여단, 올해는 400명의 참여단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이 회의는 주말에만 가능하고 그리고 회의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는 힘들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이 회의 시간 부족도 문제지만 이 참여단이 되려면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국민 참여단이 되면 국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애니메이션 상영이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 총 5시간가량의 교육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최대 10시간 교육에 심사한 예산은 국민 참여단의 절반가량이어서 좀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봉변당하는 가계동향 조사원들을 위해서 매뉴얼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이 이 가계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서 이 가계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조사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매뉴얼을 지금 작성 중인 거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런 건가요? 네, 이 조사원에게 이 왜 나의 가계부를 제출해서 이 개인 정보를 알려고 하느냐, 네, 이런 단순한 거절의 표시를 넘어서서 이제는 욕설, 성희롱 그리고 협박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법 41조를 보게 되면 이 통계법 41조에는 이 지정 통계 작성을 위한 응답 요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이 거짓으로 응답하면 100만 원 이하의
주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책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4월께 완성이 되는데요. 이 대략적인 방향을 좀 살펴보면 이 현장에서 폭언을 들었을 때 조사를 중지하겠다. 이 폭언 시 지금부터 녹음하겠다. 이렇게 주의를 고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매뉴얼이라고는 하지만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사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이제 속단하기는 좀 이른데요. 이 통계청은 가구가 조사를 불응한다고 해서 즉 가계 동향 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만으로는 해당 표본을 교체한 적은 아직까지 없고 앞으로도 표본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해서 국가 정책의 토대가 되는 통계 조사를 시행하는 조사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중국 베이징 1공장을 시작으로 생산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완성차 공장의 구조조정 여파가 중국에 진출한 부품 회사와 금융회사들, 더 나아가 한인 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특별 취재팀이 중국 베이징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몰려있는 중국 베이징 핑구 지역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구매 상담으로 활기가 넘치는 거리가 지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베이징 현대의 판매 급감과 생산 감축에 부품 업체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4, 5년 전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의뢰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상황이 어렵다는 그 얘기를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동차 관련 업종뿐만이 아닙니다. 위기감은 빠르게 중국에 진출한 다른 산업군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100% 다 현대만 하는 건 아닌데 그쪽이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죠. 현지 직원과 교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오던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 망했어요. 한 10집 중에 5집 문 닫았어요.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한국 직원들, 한국 기업 출장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아시는 분들이 한 7, 80%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완성차 업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차이나 드림을 꿈꿨던 다양한 우리 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중국 생산시설 구조조정. 그 여파와 대안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현장을 취재한 특별 취재팀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앞에 리포트를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 완성차 한 곳의 생산 감축은 국내에서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낳고 있었습니다. 네. 동반 진출했던 부품사는 물론 은행과 식당 등 각종 한인 자영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군산 상황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GM 공장이 폐쇄된 뒤에 금융과 자영업 등 사실상 지역 경제가 파탄이 난 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베이징 현대 공장 주변이 바로 그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 완성차가 감기에 걸리면 부품업체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부품사들이 어느 정도로 힘든지 알고 싶은데요. 네, 현대기아차의 계열사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보면 그 심각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와 동반 진출해 중국 베이징 등의 7개 공장을 운영하며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90%가 현대기아차 부품 납품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판매 부진에 따른 생산 감축에 나서면서 현대모비스의 손실폭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들은 지난해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 정도면 다른 부품사들은 사실상 생사의 기로에 섰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네, 부품사들은 벤츠와 GM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나 중국 현지 업체의 수요를 뚫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업의 특성상 완성차와 부품업체는 오랜 관계를 맺어오기 때문에 새롭게 판로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가 커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그동안 부품사들이 경쟁 업체들의 발전 트렌드를 쫓지 못한 것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이 부족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점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부품업체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또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품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나 또 협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협력 부품사들이 자립을 위한 시험대에 선 것 같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이 시각 주요 뉴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예상 실적 설명 자료 공시를 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상황에 관해서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그리고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가 다음 달 5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분기 중에 설명 자료를 낸 거 상당히 이례적 아닙니까? 처음인 일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적이 안 좋다고 나오는 것보다 더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실적 어닝 쇼크 이미 발생한 후에 설명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밖에 안 되니까 그 전에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그 메모리 쪽에서 업황의 부진, 상황의 변화로 예상보다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 이렇게 해서 시장의 쇼크를 좀 분산하는 효과 그리고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는 효과 이런 것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8조 6천억 원대의 전망치가 최근 잇따라 하향 조정되긴 했었는데 심지어 6조 원대를 찍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얼마 전까지 컨센서스가 7조 원대 후반대였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1분기가 아직 실적이 마감도 안 됐잖아요. 또 한 주가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한 거로 봐서는 우리들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먼저 고백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봤으면 7조 원대 정도라면 이렇게 급하게 먼저 공시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7조 원보다 아래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 이 메모리 사업의 그늘이 예상보다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지금 다른 업황 전체 영향도 좀 있고 그다음에 대기 수요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바닥일까 하는 것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메모리 쪽에서의 이런 부진의 경우에는 다음 분기나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좀 업황도 어두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반도체 가격 하락에 산업 성장이 주춤하게 되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온 데서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 끌어온 경제 전체 효과 굉장히 컸는데 이게 주춤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타격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오고 5G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대기 수요와 데이터 센터들의 대기 수요가 해소되는 3분기쯤에서는 또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경제의 충격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이 반도체 업황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은 작년부터 가격 하락이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실적과 수출 모든 것들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가격이 스팟 프라이스가 아니고 저희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있는데 네. 이 격차가 가격 상승기에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락기로 들어서면서 두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고 시차 자체도 거의 없어졌고 예. 가격의 차이 자체도 거의 없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현재 안 좋은 상황들을 그 컨슈머들이 바로 반영해가지고 가격 하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이전까지는 저희들 셀러 마켓이었다면 이제 확실하게 바이어 마켓으로 돌아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만한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 하락이 당분간은 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품목별로는 이미 하락한 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품목, 예를 들면 SSD에 들어가는 낸드라든가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이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구면 들어갈 것 같지만 PC용 디램이라든지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충분히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PC용, 서버용 디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시장의 분위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희들이 뭐 시장에서는 뭐 상저하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상저하고의 의미가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계절 특성이 있어서 하반기가 성수기고 상반기가 비수기인데 네. 그 정도 의미에서의 상저하고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2017년도, 2018년도 염두에 두고 다시 그럼 추세가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미라면은 그런 기대는 저희들이 좀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연구위원님, 이 메모리 반도체 말고 또 언급이 오늘 됐던 게 디스플레이 사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제 9,710억 원의 흑자를 냈는데 올 1분기에는 지금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사실은 정확히 적자일지에 대해서는 확정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LCD하고 OLED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 생각을 하면 LCD는 거의 적자인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미 작년 3분기, 4분기에도 적자에 갔기 때문에 다만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를 미세하게 유지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LCD 쪽의 적자 폭과 OLED의 흑자가 어느 쪽에 우세할 거냐에 따라서 거의 미트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로에 미트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쪽으로 살짝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디스플레이 사업 언급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에서 가격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가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패널 생산 업체들이 중국에서 이제 많이 중국을 생겼기 콕 때문에. 집어서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급 과다로 인한 가격 하락 요인이 좀 크기 때문에 이는 가동률이 뭐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지만 중국의 공급이 존재하는 이상 좀 안 좋은 상황이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오랫동안. 사실 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은 지금 반도체, 그다음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이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끌어오던 게 삼성전자의 핸드폰, 스마트폰인데 이 모바일 부분에서 지금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아주 약진을 했습니다. 오포, 비보를 비롯해서 화웨이와 샤오미 등 굉장히 약진하면서 이제 로컬 업체를 빼고 외국계로서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애플하고 삼성 정도밖에 없었죠. 네, 연구원님, 이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휴대폰을 놓고 보면 완제품 쪽에서는 우리가 딱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부품 쪽으로 내려가면 기술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앞서 있는 건 확실한데 근데 중국의 업체들이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수출 시장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내수에서 할 수 있는 중저가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술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수 시장을 충분히 장악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은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삼성이 곧 출시할 것이 갤럭시 S10 이 제품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다 이제 폴더블 폰도 얼마 전에 소개를 했죠. 실적에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나마 지금 오늘 삼성전자 발표한 것을 행간을 읽어보면 메모리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에 안 좋은 것을 얘기하고 모바일 쪽은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쪽은 나름대로 실적 방어를 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근데 신제품이 한두 개 나온다고 해도 워낙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연간 글로벌리 15억대, 20억대 팔리는 데서 밀리언셀러 제품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실적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만한 정도의 물량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이 조금 힘들 때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끌어주고 스마트폰이 힘들 때는 반도체 지금 메모리 그쪽이 끌어주고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사실 삼성전자 정도 되는 이런 캐파를 가진
제조업체로서는 빨리 전장 사업이라든지 신세대 먹거리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더 이제 고도의 집적화된 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라인을 빨리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헤쳐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교수님은 이 삼성 갤 S10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로 갖고 있습니까? 사실 스마트폰을 끌어가고 있던 중국에서 이 스마트폰 삼성을 쓰는 거 신분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떨어진 게 딱 두 개. 로컬 업체들의 약진과 함께 그때 사드 문제, 그다음에 뭐 S7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그런 소재들이었는데 이번 S10에 대해서 중국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반응이 좋을 거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좀 선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이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장기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 아니다, 이게 개선이 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게 좀 명확해야 될 게 부진의 정의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문을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한 절반 수준으로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017년, 2018년 2년 동안에 좀 약간 어브노멀한 실적이 좋았던 호황기를 제외한다면 그 직전 호황기가 2015년이거든요. 근데 2015년에 양사의 합친 영업이익 규모보다 올해 폭락했을 때 영업이익의 규모가 약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달콤하게 빠져있던 그렇죠. 이 기간을 제외해놓고 본다라면 과연 과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이게 굉장히 나쁜 실적이냐라고 네. 반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매번 기록적인 실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소액 주주들도 지금 많아진 상황이라서 아마 삼성전자에서는 그런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그러니까 예고성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예측도 드는데 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번에 미리 이렇게 자기들의 어닝 쇼크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나오는 이런 제조업체가 사실 여기 말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좀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감 그리고 좀 자신감 이런 게 비춰지는데 저는 회복하는 것이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위원님, 오늘 오전에 새벽에 이제 애플 쪽에서는 이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제품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이 삼성전자의 경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사실 제가 뭐 반도체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많은 리포트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독립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별도의 새로운 사업 부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제조와 서비스가 하나로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채워나갈 것 같고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메모리하고 비모리가 이전같이 독립돼가지고 모듈에서 만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사실 그러한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을수록 비메모리 쪽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더 영향을 키우는 것들이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이례적인 실적 예고와 관련해서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그리고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 북부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강원 동부와 충북 북부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4도로 온화하겠고요.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과 경상도, 전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 산간에는 내일 새벽 강풍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불씨가 옮겨 붙기 쉬우니까요. 산불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새벽 한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천의 낮 기온 13도, 대전과 청주는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낮에 비가 시작돼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강릉은 낮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5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토요일 아침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며 쌀쌀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잦은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